충격적인 윤일병 사망 사건, 여전히 사망 원인과 축소 은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일병이 숨지기 직전에 과다 출혈로 2차례나 수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전모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던 김광진 당시 국방장관이 윤일병의 사망 이튿날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염건우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윤일병 진료 기록을 보니까 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긴급 수혈을 2차례나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사망 원인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신대표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망 원인이 그 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 폐쇄에 의한 이제 사망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인권센터에서는 구타에 의한 사인이 직접 사인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혈을 2차례나 받았다. 수혈을 받았다는 것은 피가 모자랐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면은 기도가 폐쇄가 되어서 병원에 간 사람이 수혈을 받았다. 이거 좀 뭔가 정황이 좀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명명백백하게 앞으로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우리 염교수 교수는 사인을 보면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고요, 군에서. 근데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게 구타에 의한 뇌손상 사망인데, 이 부분에 일단 오류를 제기하는 거죠, 국방부 측에서. 뭐냐면 만약에 구타에 의한 뇌손상 사망이라고 하면 그 즉각 쇼크 사망을 하려면 뇌출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살인죄를 검토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살인죄로 검토는 지금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떤 여론에 떠밀려서 살인죄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군인권센터에서 말한 구타에 의한 뇌손상 사망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국방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은폐 의혹도 있고 축소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은폐 축소 의혹을 말씀을 하셨는데, 군 당국은 이 사망 원인이 기도 폐쇄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 수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폐 의혹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혹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예. 지금 사실 처음에 밝혀진 거 하고, 처음에는 일단 그 성추행 문제도 공소장이 없었다, 그거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론이 들끓으니까 성추행 문제 공소장 하겠다고 또 했죠. 또 살인죄 적용하라고 또 여론 들끓으니까 이제 또 살인죄 적용하라고 또 공고하죠.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뭐 이연령 비연령, 뭐 귀에 금면 귀걸이, 코에 금면 코걸이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네. 최초에는 지금 귀밖에 안 보여준 것이죠. 지금 이제 코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폐를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축소를 하려고 했던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여론을 좀 의식한 지금 상황이고, 보통 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특히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를 가진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혹이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군 내부 시설이 뭐 군사 시설이고 뭐 기밀이고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감싸오고 또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모님들이 그 현장 검증을 할 때 좀 참여하자, 좀 같이 좀 보자라고 하는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윤일병이 전입했을 때부터 계속 그 장기 입원을 하면서 그 윤일병이 처음부터 맞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그 김모 일병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자라고 한 것을 또 거부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의가사 전역을 했습니다. 통영에 있다고 하는데, 경남. 네. 그러면 그 사람 연락처라도 가르쳐 달라, 찾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많이 알려지는 것을 좀 꺼리는 것은 맞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 이 구타 폭행에 시달려 왔는데, 사실 이 군부대 안에 뭐 생명의 전화라든지 뭐 마음의 편지함, 쉽게 말하면 이제 긴급 전화를 해서 이런 뭐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있으면 이제 사병들로 하여금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떠한 뭐 피해자들도 피해자인 뭐 윤일병도 마찬가지고 목격자들도
한 차례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김모 상병이 그 지상병의 얘기를 듣고 이제 포부대장한테 나중에 이제 전화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긴급 구호 전화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우리 염 교수께서는 이제 해병대 장교 출신이니까 특히 뭐 인사까지 담당을 하셨다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게 뭐 재구시를 못 하고 있죠. 그러한 제도들이. 그게 왜냐면 보고 체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이제 소대에서 뭐 마음의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네. 거기서 가장 먼저 보는 게 행정병하고 소대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검토를 하다 보면은 그 시체만 봐도 사실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올라가면 뭐 대대 그다음에 뭐 연대, 사단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소대 같은 작은 단위, 분대 같은 작은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편지는 뭐 본인이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으로 썼을지 몰라도 그 부분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나쁘게 작용하는 거죠. 오히려 네. 저 병사가 오히려 부대 내에 어떤 이런 좋은 분위기를 해치려고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이렇게 썼구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찍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찍히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위험에 처한 동료를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동료 병장들도 사실 불편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예. 그 정서, 문화 이것이 개입이 되어 있는 어떤 또 군의 제도적인 또 미비 이런 네.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아들이 2명이고 좀 있으면 이제 군대를 다 가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습니다. 고자질은 비겁한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고자질이라기보다는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남성들은 고자질하면 비겁한 거야. 어디 가서 발설하면 나쁜 거야. 우리 TV 보면요. 뭐 독립투사들이 가서 고문 받으면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그것을 영웅시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영웅이죠.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발설하지 않는 것과 정의를 위해서 발설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네. 그런데 정의를 위해서도 고자질 또는 신고하지 않는 것이 비겁하지 않다. 당당하다. 난 남자다.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또 군까지 이어지고 또 그것이 학교에서도 뭔가 선생님한테 이르고 뭐 그러면은 왕따 당하고 이런 문화가 계속 군대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군대에서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또 그러한 신고자가 아주 철저하게 보호받고 또 그 신고자가 결코 그 나쁜 이미지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문화와 제도가 군에서는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를테면 미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오산이나 이런 데 가면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근무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미군 동료와 막 평소에 장난칩니다. 장난치다가도 이 한국군 병사가 근무 시간에 만약에 꾸벅꾸벅 졸아요. 평소에 그렇게 장난치던 이 미군이 페이퍼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군이 불려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미군이 썼어요.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장난칩니다. 네. 그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엄정한 근무를 위해서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부당한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신고하는 문화. 그러면 그 문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로서 끌고 가야죠. 예. 이 시간은. 그래서 누군가 피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을 목격자 또 인지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후에 신고하지 않음이 밝혀졌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따름을 어느 순간 일정 기간만 계속 그런 제도를 가지고 끌고 가줘야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조다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소원수리 제도가 참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 사건이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이 가해자인 지상병한테 얘기를 들었던 이 김모 상병이 이 포부대장한테 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긴급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제보를 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면 묻힐 뻔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건에서 일단 그 군 부대 내부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문제가 뭐냐면 그 군 어떤 훈련 체계나 전투력 향상에 그런 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병영 생활이 군 생활의 전부라는 이런 그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영 생활을 위해서 나머지 그 병사들은 뭐 훈련을 한다든지 뭐 다른 부분을 하는 그런 오히려 그 반대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 같은 경우는 6시 이후로는 퇴근 개념입니다. 그래서 병영 생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병영에 있는 그 군인들은 6시 이후가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 뒤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선임이 시키는 청소도 해야 되고,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서 뭐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가혹행위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는 다만 좀 또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꼭 보면은 우리나라 지휘관들의 또 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뭐 네. 방조자 문제도 나오는데, 지휘관들이 이런 사건이 나면은 보통은 자기들 직장인이고 진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버리면 상급 지휘관한테 한마디로 그것도 찍히는 거죠. 넌 참 능력이 없구나. 이런 사건을 일으키니?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높은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일단은 축소 은폐를 하고, 있는 사건도 웬만한 거는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관들이 이런 뭐 병영 부조리라든지 또 병영 가혹행위 이런 거를 밝힐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걸 밝히면 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네. 뭐 훌륭한 간부로 이렇게 좀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훌륭한 간부로 오히려 세워주면 오히려 또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휘관들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찍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뭔가 제보를 좀 꺼리게 되는 이유가, 제보를 하게 되면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기수열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제보한 김상벽에 대해서 군이 뭐 포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사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워낙 군 문화가 좀 그렇다고 해서요,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되면 좋을까요? 네, 김상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수열애나 또 왕따를 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아마 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신고할 때 당시가 상병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로부터 지금 또 한 3, 4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고참 상병 또는 병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병장 4개월 하면 또 전역이죠. 그래서 김상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 되고. 위치에 올라 있죠, 지금 예. 현재. 포상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병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묻혀 있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제보자, 또 그동안 제보했을 수많은 제보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 왕따를 당하고 기수열애를 당하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 네. 그 보호 조치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뭐 인센티브 제도도 말씀하셨는데, 뭐 덧붙이고 싶은 제도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으세요? 인센티브 제도를 줘야죠. 만약에 그 보고를 통해서 정말 사건이 크게 어떤 그 바뀌는 물줄기가 형성된 결정적인 제보였다면 예. 포상휴가를 보내줬다든지, 또 반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음이,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영창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혜택을 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하고, 이런 그 상벌 조항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또 영창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영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유로 인해서, 예전에는 뭐 우리 군대 다닐 때는 영창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 영창 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근데 지금은요, 인권위에서 권유해서 영창에서 기합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창 가면 독서합니다. 반성문 씁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유격훈련 남았으면 유격훈련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네. 애 하나 때리고 영창 갔다 와야지. 이게 만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영창도 좀 두려운 곳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좀 더 하면요. 일단 그 군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부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근간이 되는 병사들이거든요. 사병들인데, 그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사건, 뭐 마피아 사건 같은 경우, 이런데 어떤 뭐 증언을 하게 되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네.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US 마셜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증인을 확실히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군도 이런 어떤 군 내부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군 검찰이 당초 이제 상해치사죄만 적용을 했지만 지금 이제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국방부 검찰단도 그러한 지금 이제 제안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만 이제 살인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3명에 대한 가해자 모두에게 이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이 법리 다툼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염교숙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고의성의 여부를 확정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이 이제 가해를 했던 그 사병들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대화를 했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부가 이제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폭행 당시 윤일병이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군 검찰에서 대령급이 맡았던 부분을 장성급이 올라가서 지금 맡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 검찰에서 의지는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하는 그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해자도 가해자인데요. 방조자에 대한 처벌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를 방조자로 봐야 되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가해자도 방조자도 뭐 일벌백계하겠다 이렇게 또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궁금합니다. 방조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법적 조항은 사실은 뭐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방조자, 그 장기 입원했던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조자들. 사실 방조자죠. 매일 윤일병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했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또 바로 옆 포대,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소리를 매일 들었던 그 사람들도 방조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처벌을 지금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아주 그 불합리한 일을 보고도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라고 넘어가는 이런 나쁜 습성은 버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법조항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초에 이 사건 전반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이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지금은 이제 안보실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실과 다르게 사건 전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뭐 축소하려 했다 이랬을 경우는 상당한 이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미뤄봤을 때 이 책임론,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 책임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조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그 방조자라는 것은 그 알았던 최고 그 수뇌부까지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네. 거기에 또 덧붙여서 보고 누락에 대한 부분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방조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4월 7일에 그 사건이 발생했고 4월 8일에 바로 28사단에서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군단 헌병대에서 바로 올렸던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육군본부와 국방부와 3군 사령부까지 동시에 다 그 보고 내용이 전달됐던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알고서도 4월 15일, 그러니까 약 8일 후쯤에 김관진 장관은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쨌건 그 은폐하려는 그런 느낌이 뭐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김관진 장관이 분명히 보고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관진 장관이 보고서를 만약에 안 받았다라고 하면 보고 누락에 대한 그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면 김관진 장관이 만약에 전 장관이 받았다라고 하면 본인도 책임지실 부분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신 그렇다고 대표께서는 하면. 네. 어떻게 자, 이 보십니까? 보고가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8사단 라인을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 헌병 라인이 있고요. 그 국방부 조사본부죠. 그리고 또 검찰 군 법원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무에서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그 다음날 바로 국방부에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은 국방부에 보고가 됐는데 그 자체를 김관진 장관이 보고를 못 받았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작전 라인 그리고 군 법원 라인 그리고 헌병 라인 뭐 국방부 조사본부장 포함한 그리고 또 이 기무 라인 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포함해서 이 모든 라인들의 최고 관리자들이 책임져야죠. 예.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면 김관진 장관도 뭔가 여기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염건우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